가보년 겨울 충청도 공주 우금치 고갯길. 한 사내가 달리고 있었다. 왼손에 죽창, 오른손에 횃불. 발밑으로 얼어붙은 흙이 부서졌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 아니, 달려도 죽는다. 그걸 알면서도 달렸다. 고개 위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한 번이 아니었다.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그 빛은 기관총이었다. 쓰러졌다. 앞에 달리던 사내가, 그 옆에 사내도, 그리고 또 서달수는 멈추지 않았다. 이가 부서질 만큼 이를 악물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서달수의 뒤에서 누군가 외쳤다. 뒤로 물러. 물러서지 않았다. 죽창을 더 세게 쥐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논밭을 빼앗긴 날 울던 어머니. 쌀독바닥을 긁어죽을 끓이던 어머니. 막순이의 얼굴도 스쳤다. 돌아오라고 했다. 반드시 돌아오라고. 이 사내는 왜 기꺼이 죽음의 언덕을 올랐는가? 서달수가 태어난 곳은 전라도 고부군 끝자락, 논 세마지기로 네 식구가 먹고 사는 움막집이었다. 25. 키는 보통이나 어깨가 넓었다. 농사일로 다져진 팔뚝은 단단했고 왼쪽 눈 아래 콩알만한 검은 점이 있었다. 눈빛은 맑았다.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다 보지 못한 눈. 하지만 곧 보게 될 터였다. 그의 봄 군수 조병갑이 만석보 수세를 걷어갔다. 만석보. 이름은 거창하나 실상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쌓은 저수지였다. 물을 대려면 세금을 내라. 자기들이 만든 저수지에 자기 돈을 내야 했다. 서달수의 아버지 서판돌이 고개를 저었다. 내야 한다. 안 내면 권장이야. 마른 체구의 구분 등. 54 서판돌은 이미 세상과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수염 사이로 내쉬는 한숨이 부엌까지 들렸다. 서달수는 참았다. 아버지가 참으라 했으니까. 그러나 여름이 되자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조병갑이 이번에는 대동미를 2배로 걷어갔다. 흉년도 아닌데 2배. 이유는 간단했다. 탐악이었다. 관할을 고치겠다. 아전 녹봉을 올리겠다. 온갖 명목을 갖다 붙였다. 쌀독이 비었다. 어머니 윤씨가 바닥을 손으로 긁어 한 줌도 안 되는 쌀겨를 모았다. 그걸로 물을 넣어 죽을 끓였다. 묽어서 국이라 해야 맞을 정도였다. 서달수는 그 장면을 문 밖에서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등이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남편과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그날 밤 서달수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선명했다. 배가 고프면 별이 더 잘 보인다는 말을 누가 했던가.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 없으니 별이라도 새는 것이었다. 주먹을 쥐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사흘 뒤 고부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터 한쪽 주막에서 전라도 사투리가 아닌 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는 것이 역적이오. 서달수는 아직 그 목소리의 주인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된다. 그 소문의 중심에 한 사내가 있었다. 전봉준. 나이 38. 키가 5자도 되지 않았다. 요즘으로 치면 155cm 남짓. 고부군 일대에서 훈장 노릇을 하던 양반이었으나 양반이라 하기엔 너무 가난했고 가난하다 하기엔 너무 당당했다. 마른 체구에 광대뼈가 높았다. 턱이 뾰족하고 이마가 넓었으며 눈은 작지만 빛이 강했다. 흰 두루마기에 전립을 눌러쓰고 손에는 언제나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녹두장군이라 불렀다. 키가 작아서 또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녹두한 알에서 싹이 트듯 대단해서. 서달수가 전봉준을 처음 본 것은 고부장터 뒷골목 주막에서였다. 친구 만식이가 끌고 갔다. 달수야, 한 번만 들어보면 알아. 주막 안에 20명 남짓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서달수는 구석에 쪼그려 앉았다. 전봉준은 맨 앞 평상 위에 서 있었다. 작은 체구가 평상 위에 서니 겨우 다른 이들과 눈높이가 비슷했다. 전봉준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왜 배가 고프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배가 고픈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나 입 밖에 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논이 없어서. 하늘이 비를 안 내려서? 아니요. 전봉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주막 안이 조용해졌다. 여러분이 거둔 쌀은 다 어디로 갔소? 조병갑의 창고에. 아전들의 밥상 위에. 감명의 곳간에. 여러분은 1년 내내 등이 휘도록 일했소. 근데 쌀독은 왜 비었소? 서달수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어머니의 등이 떠올랐다. 전봉준이 눈을 들어 주막 안을 둘러보았다. 그 작은 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었다. 서달수와 눈이 마주쳤다. 찰나였지만 서달수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동학은 말하오. 사인여천.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 양반이건 상놈이건 사람은 다 같은 하늘이오. 근데 지금 조선은 어떠소? 하늘이 하늘을 짓밟고 있지 않소? 주막을 나왔을 때 서달수의 귀에서 아직 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만식이가 물었다. 어때? 서달수는 대답 대신 다시 주막 안을 돌아보았다. 그날 밤 서달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서달수가 동학에 입도한 것은 그로부터 보름 뒤였다. 과정은 간단했다. 접주 김덕명의 집 뒷마당에서 청수한 그릇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주문을 외우고 부적술을 마시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간단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아버지 서판돌의 반대였다. 미친놈. 동학이 뭔지나 알고 들어가? 역적 소리 듣고 싶으냐? 서판돌은 아들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잡는 손에 힘이 없었다. 굶어서 힘이 빠진 것이기도 했고 아들의 눈에서 이미 결심을 읽은 것이기도 했다. 서달수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아버지 이대로 죽을 순 없잖아요. 서판돌의 눈가가 떨렸다. 말리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말이 틀린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잘못된 것이니까. 동학 안에서 서달수는 달라졌다. 매일 새벽 주문을 외웠다. 몸을 닦고 마음을 닦았다. 저번들과 농사를 나누고 아픈 이를 돌보았다. 무엇보다 글을 배웠다. 접주 김덕명이 천자문을 가르쳤고 서달수는 놀라울 만큼 빨리 익혔다. 너 이놈, 머리가 꽤 되는구만. 김덕명이 웃으며 말했다. 서달수는 쑥스럽게 고개를 긁었다. 왼눈 아래점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 무렵 서달수에게는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다. 같은 마을 막순이. 22. 쪽빛 치마에 붉은 댕기를 늘어뜨린 처녀. 얼굴이 둥글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다.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패였다. 집안은 서달수네보다 조금 나았으나 역시 가난했다. 아버지가 일찍 죽고 홀어머니 밑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이었다. 막순이는 동학을 좋아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두려워했다. 동학하면 잡혀간다며 근디 왜 하는 거요? 서달수는 웃기만 했다. 막순이는 서달수보다 머리 하나가 작았다. 올려다보는 눈이 초승달이 아니라 보름달처럼 둥글게 뜨여 있었다. 화가 나면 눈이 동그래지는 것이 막순이의 버릇이었다. 막순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웃지마, 나 진심이야. 알아. 근디 막수나 나가 동학 안 해도 우리 배는 고프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죽고 뭔가를 해도 죽으면 뭔가를 하다 죽는 게 낫지 않아? 막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서달수의 소매를 잡았다. 꽉. 그 힘에 서달수는 막순이가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꼭 돌아와야 해, 약속해. 서달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가보년 정월. 고부관아 앞에 횃불이 모였다. 수천 명이었다. 죽창을 든 농민, 낫을 든 농민, 괭이를 든 농민. 맨손인자도 있었다. 분노만으로 충분했다. 횃불의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수천 명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였다. 추위가 뼈를 내는 밤이었으나 아무도 춥다 하지 않았다. 분노가 몸을 데우고 있었다. 전봉준이 맨 앞에 섰다. 흰 두루마기의 전립. 대나무 지팡이 대신 이번에는 긴 죽창을 들고 있었다.
작은 체구가 수천 명의 함성 속에서 유독 또렷했다. 횃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광대뼈 아래로 깊은 그림자가 졌고 작은 눈이 불꽃을 담아 이글거렸다. 보구간민, 제폭구민, 함성이 고부관하의 담을 넘었다. 그 소리는 벌판 넘어 먼 마을까지 닿았을 것이다. 땅이 울렸다. 수천 개의 맨발과 집신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올라왔다. 관아문이 부서졌다. 두꺼운 나무 빗장이 괜히 한 방에 쩍 갈라졌다. 경첩이 비틀어지며 쇠 긁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조병갑은 이미 달아난 뒤였다. 아전들은 뒷담을 넘어 도주했고 포졸들은 무기를 버리고 사라졌다. 비어있는 동원에 들어선 농민들은 창고를 열었다. 빗장을 뜯어내자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쌀이 쏟아졌다. 자기들이 빼앗긴 쌀이었다. 봄에 걷어간 대동미, 여름에 뜯어간 수세, 가을에 빼앗아간 추수. 그것이 전부 여기 있었다. 바닥에 널린 쌀알 위로 누군가 주저앉아 울었다. 쌀알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입에 넣고 씹지도 않고 삼키며 울었다. 서달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의 손에도 죽창이 들려 있었다. 처음으로 무기를 잡은 손이 떨렸다. 대나무 자루의 거친 결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흥분이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나? 들고 일어서면 되는 것이었나? 옆에 서 있던 만식이가 서달수의 팔을 잡고 말했다. 야, 떨리지 않냐? 서달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힘의 감각이었다. 나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온몸을 전율하게 했다. 하지만 전봉준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서달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수천 명이 환호하는 속에서 녹두장군만이 고개 위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어둠 너머의 무언가를. 서달수는 나중에야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았다. 전봉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사흘 뒤 조정에서 안핵사를 보냈다. 이용태. 이자가 내려온 뒤로 상황이 뒤집어졌다. 농민을 위로하러 왔다 해놓고 동학도를 잡아 가두기 시작했다. 마을을 불태우고 가산을 빼앗았다. 관아 앞에서 환호하던 농민들이 다시 도망쳐야 했다. 되찾았다 기뻐한 쌀이 다시 빼앗겼다. 누구는 매를 맞았고 누구는 끌려가 옥에 갇혔다. 서달수의 마을에서도 세 사람이 잡혀갔다. 이용태의 병졸들이 휘두르는 곤장 소리가 마을 끝자락까지 들렸다. 서달수는 이를 악물었다. 관아를 부수고 쌀을 되찾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돌려받은 것을 다시 빼앗기고 일어선 자를 다시 짓밟는 것. 이것이 조선이었다. 이것이 서달수가 태어나 살아온 세상의 법칙이었다. 불길이 번졌다. 이번에는 진짜 불이었다. 이용태의 횡포에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고 전봉준의 눈에는 더 크고 더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음력 4월, 전봉준은 백산에서 경문을 내렸다.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르렀음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 경문이 전라도 전역에 뿌려졌다. 농민군은 10,000명을 넘었다. 서달수는 선봉대에 배치되었다. 전봉준이 직접 이름을 불렀다. 서달수 너는 눈이 좋고 귀가 밝다. 앞에 서라. 가슴이 뛰었다. 녹두장군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다. 황토연. 지금의 전북정읍 황토제. 붉은 흙으로 뒤덮인 좁은 고갯길이었다. 비가 오면 흙이 질퍽해져 발이 빠지고 맑은 날에는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곳. 전봉준은 이 지형을 간파하고 있었다. 양쪽 산기슭에 농민군을 매복시켰다. 갈대와 잡풀 뒤에 엎드리고 바위 뒤에 웅크리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기다렸다. 서달수는 왼쪽 산기슭 갈대 속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다. 습기찬 흙냄새가 코를 파고들었다. 벌레가 팔뚝을 기어다녔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북처럼 울렸다. 관군이 올라왔다. 전라가명에서 보낸 정예 병사들이었다.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며
행군 대열을 갖추고 좁은 고갯길을 올라왔다. 군복에 천릭을 입은 병사들의 발소리가 땅을 두드렸다. 그들은 농민 따위가 매복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오합지졸이라 업신여기고 있었다. 횃불이 올라갔다. 신호였다. 사방에서 함성이 터졌다. 와! 양쪽 산기슭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관군은 좁은 길에서 사방의 함성에 둘러싸였다. 대열이 흐트러졌다. 앞도 뒤도 농민군이었다. 죽창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고 돌멩이가 비처럼 쏟아졌다. 관군의 나팔 소리가 비명에 묻혔다. 전투는 짧았다. 한 시즌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관군이 흩어졌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자, 산으로 기어올라 도주하는 자. 붉은 황토 위에 관군의 깃발이 내팽개쳐져 있었다. 서달수는 생전 처음 그런 함성을 질렀다. 목이 터질 듯 외쳤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맨발에 죽창을 든 농민이 조선정규군을 이겼다. 손에 쥔 죽창이 떨리고 있었다. 흥분과 안도와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다. 옆에 있던 남모르는 농민이 서달수를 끌어안았다. 이름도 모르는 사이인데 서로를 끌어안고 웃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서달수는 만식이와 나란히 앉았다. 누군가가 어디선가 구해온 막걸리를 돌렸다. 사발째 벌컥벌컥 마셨다. 신맛이 혀를 찔렀지만 꿀처럼 달았다. 모닥불의 온기가 얼굴을 데웠고 누군가 부르는 농요가락이 밤바람에 실려왔다. 만식이가 웃었다. 야, 우리가 이겼다. 진짜 이겼어. 서달수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전봉준이 관아 앞에서 보였던 그 표정이 걸렸다. 기쁨 뒤에 숨어있는 어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전봉준은 그날 밤 혼자 산등성 위에 올라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달수는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았다. 작은 등이었다. 수만 명의 농민을 이끄는 등치고는 너무 작고 너무 외로웠다. 관군은 물러갔지만 전봉준의 시선은 이미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바다 건너. 일본. 음력 4월 27일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했다. 조선 팔도를 뒤흔든 첫 번째 승리였다. 성 안에 들어선 서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주. 전라가명이 있는 도읍. 높은 성벽 안에 기와집이 즐비했다. 그가 살던 움막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조정이 다급해졌고 다급해진 조정은 최악의 선택을 했다.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한 것이다.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했다. 그러자 텐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했다. 전봉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달수는 동원 앞에서 전봉준이 부하 장수들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일본이 들어왔소. 방안이 얼어붙었다. 전쟁을 계속하면 일본 놈들이 조선 땅을 삼킬 명분을 준다. 여기서 멈춰야 하오. 한 장수가 반발했다. 바로 김계남이었다. 김계남. 35. 농민군 남접의 맹장. 덩치가 산만했다. 어깨가 넓고 팔뚝이 통나무 같았다. 거친 인상에 풍성한 수염, 붉은 두건을 이마에 동여맨 사내. 성격이 불같았다. 전봉준이 머리라면 김계남은 주먹이었다. 멈추라고. 지금 이기고 있는데 한양까지 쳐 올라가야지. 전봉준이 고개를 저었다. 개남이. 우리가 한양을 친들 못이 달라지겠소? 일본군이 그 틈에 조선을 먹수. 지금은 물러서야 할 때요. 김계남의 이마에 핏줄이 섰다. 하지만 전봉준의 눈을 마주하고는 이를 악물 뿐 더 말하지 않았다. 전주하약. 조정과 농민군이 패정개혁안에 합의했다. 농민군은 전주성에서 물러났다. 조정은 개혁을 약속했다. 서달수는 물러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전주성 성벽 위로 깃발이 내려지고 있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전봉준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맞고 틀리고를 따질 겨를이 없다. 지금 중요한 건 일본이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서달수는 석 달 뒤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에 집강소가 세워졌다.
탐관오리를 내쫓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토지를 농민에게 나눴다. 꿈 같은 여름이었다. 서달수는 고부로 돌아왔다. 집강소에서 일을 도왔다. 그를 아는 것이 쓸모가 있었다. 아버지 서판돌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무 말 없이 등을 두드렸다. 어머니 윤씨는 밥상을 차렸다. 쌀독이 가득했다. 되찾은 쌀이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겼다 카이. 서판돌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서달수는 그 여름 막순이와 논두렁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벼가 자라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벼가 물결쳤다. 막순아, 응. 다 끝나면 혼인하자. 막순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고개를 돌렸다. 눈이 초승달이 되었다. 모래 홍조가 번졌다. 누가 안 한다 했어? 서달수가 웃었다. 막순이도 웃었다. 저녁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이때만 해도 서달수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여름은 영원할 것 같았다. 벼는 자라고 있었고 세상은 바뀌고 있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다 건너에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서달수의 논두렁까지 밀려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일본군은 물러가지 않았다. 조선 땅에서 전주화약으로 농민군은 물러났건만 일본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산만에 상륙한 병력은 서울로 올라갔고 인천에 내린 군함은 포구를 열어둔 채 버티고 있었다. 물러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청일 전쟁이 터졌다. 음력 6월 21일 새벽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 조선의 심장부를 단칼에 찔렀다. 궁궐문을 박차고 들어온 일본 병사들이 근정전 마당을 군화로 밟았다. 민비를 몰아내고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갑오개혁을 밀어붙였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상은 일본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청나라 군대는 아산만에서 일본 해군에 격파되었고 조선은 두 제국 사이에 끼인 새우 신세가 되었다. 소식은 전라도까지 내려왔다. 처음에는 소문이었다. 장터에서 주막에서 논두렁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경복궁이 짓밟혔다는 말에 고부장터가 술렁거렸다. 임금이 갇혔다는 말에 늙은 농부들이 통곡했다. 서달수는 집강소에서 전봉준의 서신을 받았다. 짧았다. 먹물이 급하게 묻은 종이 한 장이었다. 일본이 경복궁을 쳤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서달수의 손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 논두렁을 걸으며 혼인을 약속한 그 손이 여름 내내 갖고 온 평화가 이 종이 한 장에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서달수는 서신을 3번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질을 했다. 만식이가 달려왔다. 달수야, 대접주님이 다시 모이래. 2차 봉기요. 서달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가을 하늘이었다. 높고 맑았다. 이 하늘 아래서 다시 죽창을 들어야 한다.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낫을 갈고 있었다. 서달수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자 서판돌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야제? 예, 긴 침묵이 흘렀다. 낚가는 소리만 쇠를 긁었다. 아버지 이번엔 일본이래요. 축창으로 일본군을 상대해야 한대요. 서판돌이 낫지를 멈추었다.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늙은 눈에 물기가 고였다. 살아서 와라. 그 3마디가 전부였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이다. 가지 마라, 위험하다, 죽으면 어쩌려고. 하지만 서판돌은 그 말들을 삼켰다. 아들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서달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다. 차가웠다. 가을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을까? 막순이를 찾아갔다. 막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으니까. 막순이가 흰 두건을 내밀었다. 직접 바느질한 것이었다. 모서리에 작은 매듭이 있었다. 이거 묶고 가. 이게 뭐야?
수건이지 땀 닦으라고. 근디 서달수 이거 묶으면 꼭 돌아와야 해. 이거 돌려줘야 하니까. 서달수는 두건을 받았다. 손끝에서 막순이의 체온이 느껴졌다. 따뜻했다. 꼭 돌아올게. 서달수는 그 두건을 머리에 묶고 마을을 나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을 어귀를 벗어나 언덕을 넘을 때 등 뒤에서 희미하게 들렸다. 막순이의 울음소리. 바람에 실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 서달수의 발걸음이 잠깐 흔들렸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팠지만 느끼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서달수는 이를 악물고 언덕을 넘었다. 등 뒤의 울음소리가 멀어졌다. 점점 작아지다가 바람 소리에 묻혔다. 하지만 서달수의 귓속에서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금치 능선을 오를 때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음력 9월. 전라도 삼내역 앞 너른 벌판에 수만 명이 모였다. 그 광경은 서달수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지평선까지 사람이었다. 들판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죽창, 낫, 도끼, 칼. 총을 가진 자는 열에 하나도 안 되었다. 대부분이 화승총이었고 조총조차 귀했다. 신식 무기는 꿈도 꾸지 못했다. 농기구를 무기 삼아온 자가 태반이었다. 타작에 쓰던 도리깨를 어깨에 맨 자도 있었고 부엌칼을 대나무에 묶어 만든 즉석창을 든 자도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남루했다. 무릎이 다른 바지, 소매가 해진 저고리, 밑창이 나간 집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수만 개의 눈빛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벌판에는 사람 냄새가 자욱했다. 땀 냄새, 흙 냄새, 집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풍기는 된장 끓이는 냄새. 밥을 짓는 연기가 여기저기서 피어올라 가을 하늘을 뿌옇게 물들였다. 서달수는 그 군중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수만 개의 죽창이 가을 햇살에 반짝였다. 수만 개의 얼굴이 하나같이 굶주려 있었고 하나같이 분노에 차 있었다.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가 뒤섞여 웅성거렸다. 팔도에서 모여든 것이었다. 서로 말씨는 달랐으나 배고프다는 것, 억울하다는 것,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것은 같았다. 전봉준이 연단에 올랐다. 여전히 작은 체구, 여전히 흰 두루마기. 하지만 목소리는 벌판 끝까지 닿았다. 일본이 우리 임금을 가두고 우리 땅을 밟고 있소. 양반이 우리를 못 지키고 조정이 우리를 못 지키면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소. 함성이 터졌다. 땅이 울렸다. 보구간민, 척외양창이. 서달수도 외쳤다. 목이 터져라. 옆에 만식이도 외쳤다. 뒤에 늙은 농부도 외쳤다. 앞에 소년도 외쳤다. 그 순간 서달수는 느꼈다. 이 수만 명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기보다 강하고 성벽보다 단단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만식이가 서달수의 팔을 잡았다. 야, 소름 돋아. 만식이의 팔에 진짜로 소름이 돋아 있었다. 서달수도 마찬가지였다. 수만 명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 진동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타고 올라왔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한숨, 빈 쌀독, 갈라진 눈바닥, 곤장 맞은 이웃의 비명, 그 모든 것이 이 함성 속에 녹아 있었다. 전봉주는 알고 있었다. 함성만으로 기관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손을 뻗었다. 북쪽으로. 북접 통령 손병희에게 사람을 보냈소. 남과 북이 합쳐야 이길 수 있소. 사흘 뒤 손병희의 답이 왔다. 논산에서 만나자. 서달수는 죽창을 어깨에 메고 북으로 걸었다. 뒤에는 수만 명의 발소리가 따랐다. 가을바람이 차가웠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죽음도 함께 올 것이었다. 음력 10월 중순. 논산 벌판. 남접 전봉준과 북접 손병희가 마주 앉았다. 조선동학의 두 거두가 처음 한자리에 선 것이었다. 손병희, 32.
북접 통령. 전봉준과는 대조적이었다. 장신이었다. 키가 5자 8치, 요즘으로 치면 175cm는 됐을 것이다. 어깨가 넓고 체구가 당당했으며 흑색 도포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얼굴은 길고 이마가 넓었다. 눈이 깊었다. 말이 적었으나 입을 열면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다. 전봉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손 통령. 우리가 따로 놀면 일본 놈 하나 못 잡수. 합쳐야 하오. 손병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다만. 다만 승산을 묻겠소 전 대접주. 일본군의 무기를 알고 있소. 게틀링이라는 기계가 있소. 손잡이를 돌리면 총알이 비오듯 쏟아진다 하오. 죽창으로 어찌하겠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서달수는 문 밖에서 물을 나르다 그 대화를 들었다. 심장이 차가워졌다. 전봉준이 말했다. 승산을 묻지 마시오. 옳고 그름을 물으시오. 일본이 우리 땅을 밟고 있는데 이기겠느냐 지겠느냐를 따져야 싸우겠소? 손병희의 눈이 흔들렸다. 잠시. 아주 잠시.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다. 조소 합치겠소.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전봉준의 작은 손과 손병희의 큰 손이 맞물렸다. 논산에 합류한 농민군은 4만을 넘었다. 장관이었다. 지평선 끝까지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달수의 눈에는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보였다. 죽창, 낫, 도끼, 그리고 텅 빈 총집. 일본군은 게틀링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다. 농민군은 죽창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계산은 누가 봐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전봉준은 말했다. 승산을 묻지 말라고. 옳고 그름을 물으라고. 서달수는 죽창을 꽉 쥐었다. 옳은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면. 그런데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4만 농민군이 북으로 움직였다. 목표는 공주. 충청도의 심장부. 공주를 넘으면 한양이 보인다. 전봉준은 말했다. 사흘 안에 공주를 쳐야 하오. 시간이 지나면 일본군이 더 내려온다. 사흘. 서달수는 그 숫자를 마음속에 새겼다. 사흘 안에 공주를 넘고 한양으로 가고 일본을 몰아내고 그러면 집에 갈 수 있다. 막순이에게 돌아갈 수 있다. 행군은 혹독했다. 음력 10월 말 바람이 칼날 같았다. 북서풍이 충청도 들판을 가로질러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농민군 대부분이 솜을 넣지 않은 호토시였다. 집신이 달아 맨발인 자가 태반이었다. 맨발로 밟는 땅은 서리가 내려 딱딱하게 얼어 있었고 발가락 끝이 터져 진물이 흘렀다. 그 진물이 얼어붙어 또 터졌다. 전라도의 가을은 이미 끝나 있었고 충청도의 겨울이 그들을 맞이했다. 행군 대열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앞사람의 등을 보며 걸었다. 먼지 낀 저고리의 등,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등. 그 등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 쉬는 시간이면 길가에 주저앉아 발을 주물렀다. 물집이 터진 발에 흙을 문질러 막는 것이 유일한 치료였다. 밤이면 서로 등을 맞대고 잤다. 체온을 나누는 것 외에 추위를 이길 방법이 없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잠이 들었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에 잠이 깼다. 서달수는 만식이와 나란히 걸었다. 달수야, 발 시려. 나도. 근데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서달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누렇게 변한 쌀떡 한 조각을 꺼내 만식이에게 내밀었다. 먹어 힘내야지. 만식이가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딱딱했다. 이가 시렸다. 하지만 씹으니 단맛이 났다. 침이 고이고 속이 조금 따뜻해졌다. 이거 막순이가 만든 거? 응. 만식이가 픽 웃었다. 너 진짜 복 받았다. 고향에 돌아가면 한턱 쏴라. 그래 이기면 손아 잡자. 두 사람이 웃었다. 칼바람 속에서 맨발로 걸으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면서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서달수는 나중에야 알게 된다. 행군 대열 사이사이로 동학의 주문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외우기 시작하면 주변이 따라 외웠다. 마치 행군의 리듬처럼.
발걸음과 주문이 하나가 되어 북쪽으로 향했다. 배가 고프면 주문을 외웠고, 발이 아프면 주문을 외웠고, 무서우면 주문을 외웠다. 주문이 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문을 외우는 동안만이라도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입안에서 시천주 세 글자가 맴도는 동안만큼은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행군 이틀째, 이인역에서 첫 교전이 벌어졌다. 관군과 일본군의 합동부대. 농민군은 밀렸다. 총소리가 달랐다. 이전 관군의 화승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속적이고 날카로운 총성. 서달수는 처음으로 근대식 총기의 위력을 목격했다. 앞줄의 농민 3명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꺾이듯 넘어졌다. 뒤로 물러. 퇴각 명령이 떨어졌다. 서달수는 만식이의 팔을 끌고 뛰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죽창이 손에서 미끄러졌지만 놓지 않았다. 안전한 곳까지 물러나 숨을 돌렸을 때 서달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흥분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전봉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교포로 우회한다. 멈추지 마라. 멈출 수 없었다. 물러설 수도 없었다. 앞으로 가는 길에는 기관총이 있고 뒤로 가는 길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이 있었다. 서달수는 죽창을 다시 세게 쥐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다. 터진 물집에서 진물이 배어나왔다. 공주까지 아직 이틀. 효포에서 다시 싸웠다. 결과는 같았다. 밀렸다. 일본군의 무라타 소총은 500보 밖에서 사람을 쓰러뜨렸다. 농민군의 화승총은 50보도 안 되는 거리에서야 겨우 닿았다. 이 거리의 차이가 곧 생사의 차이였다. 서달수는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손을 펴보았다. 죽창 자루를 쥐느라 손바닥이 갈라져 있었다. 진물과 흙이 엉겨붙어 있었다. 옆에서 만식이가 잠들어 있었다.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마치 진마루에서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서달수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모닥불 너머에서 전봉준이 장수들과 모여 있었다. 김계남은 보이지 않았다. 전주에서 헤어진 뒤 소식이 끊긴 상태였다. 누군가는 전라좌도에서 별도 작전을 펼치고 있다 했고 누군가는 우금치에 합류할 것이라 했다. 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다. 손병희가 말했다. 우금치로 가는 길만 남았소. 공주의 관문이요. 전봉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 일본군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소. 미나미 고시로라는 자가 이끄는 후비보병 제19대대와 관군 이두왕의 부대가 합류해 있다 하오. 전봉준이 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 관군이와 같은 조선 사람이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본군은 다르오. 저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소. 서달수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가슴이 서늘해졌다. 전봉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달수 쪽으로 걸어왔다. 멈춰서더니 물었다. 서달수 무섭냐? 숨길 수 없었다. 서달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봉준이 서달수 옆에 앉았다. 작은 체구가 더 작아 보였다. 나도 무섭다. 서달수가 눈을 들어 전봉준을 보았다. 녹두 장군이, 수만 명을 이끄는 이 사람이. 전봉준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무서운 게 당연한 것이다. 무섭지 않다면 그건 미친 놈이지. 근디 달수야, 무서워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안 그러냐? 서달수는 품 안에서 막순이가 준 흰 두건의 매듭을 만졌다. 따뜻하지는 않았다. 밤 공기에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도 만지면 막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해야지요. 안 하면 돌아갈 곳도 없으니까. 전봉준이 서달수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손길이 100마디 말보다 무거웠다. 내일이면 우금치다. 이때 공주 우금치 고개 위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미나미 고시로.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소자. 나이 43. 카키색 군복에 군도를 차고 쌍안경을 목에 걸고 있었다. 체구는 작지만 자세가 칼처럼 곧았다. 얼굴에 감정이 없었다.
전쟁을 감정으로 하지 않는 부류의 군인이었다. 그가 고갯마루에서 남쪽을 내려다보았다. 능선 아래로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우금치의 지형은 소쿠리 모양이었다. 동남쪽만 열리고 양쪽이 막힌 천연 요새.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은 완전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저기서 올라올 것이다. 부관이 물었다. 얼마나 됩니까? 정찰 보고에 따르면 수만이라 한다. 수만이라면 미나미가 쌍안경을 내려놓았다. 걱정할 것 없다. 저들은 축창과 화승총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다. 그가 손을 든 곳에 게틀링 기관총이 자리 잡고 있었다. 6개의 총신이 원형으로 묶인 철제 기계. 손잡이를 돌리면 분당 수백 발의 총알을 뿜어내는 살상기계. 그 옆에 크루프 야포가 능선을 향해 포구를 벌리고 있었고 무라타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 병사들이 참호를 파고 있었다. 관군 지휘관 이두항도 그 자리에 있었다. 38. 청색 천릭에 붉은 술이 달린 전립을 썼다. 얼굴이 각졌고 눈이 날카로웠으나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두항은 미나미에게 물었다. 저들은 조선 백성이요. 반란군이라 하나 배고파서 일어선 백성이요. 미나미가 이두항을 돌아보았다. 표정 없는 눈이었다. 이 지휘관 감상은 전투가 끝나고 하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저 능선을 넘기지 않는 것이오. 이두항은 입을 다물었다. 주먹이 떨렸다.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 백성에게 총을 겨누어야 하는 현실이 그의 안에서 무언가를 갉아먹고 있었다. 저 아래에서 올라올 농민들 중에는 이두항과 같은 마을에서 자란 자가 있을 수도 있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쌀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쪽은 참호 위에서 총을 겨누고 한쪽은 참호 아래에서 죽창을 들고 올라와야 했다. 이두항은 고개를 돌려 자신의 병사들을 보았다. 조선 관군 병사들의 얼굴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내일 자기들이 쏘아야 할 상대가 적이 아니라 같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미나미는 게틀링 기관총 옆에 서서 남쪽 능선을 바라보았다. 올라오라 얼마든지. 차가운 바람이 고갯마루를 훑고 지나갔다. 곧 이 바람에 화약 냄새가 섞이게 될 터였다. 음력 11월 8일 밤. 전투 전날. 농민군은 우금치 남쪽 기슭에 진을 쳤다. 모닥불이 들판을 별처럼 수놓았다. 수만 개의 불빛이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장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면 달랐다. 수만 명의 떨림이었다. 서달수는 모닥불 앞에서 죽창 끝을 갈고 있었다. 돌로 대나무 끝을 비볐다. 쓱쓱쓱. 단조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쪼갰다. 만식이가 옆에 앉았다. 한참 아무 말 없다가 입을 열었다. 야, 근데 우리가 이기면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거야? 모르지. 근디 안 싸우면 바뀔 일도 없잖아. 만식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우리 어머니가 줬어, 부적이래. 근데 나는 이거 하나로 될 것 같지가 않아. 서달수는 웃었다. 안 될 것도 없지. 두 사람은 그 밤 모닥불이 꺼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별을 보았다. 배가 고프면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그 말을 서달수는 다시 한번 떠올렸다. 오늘은 배도 고팠고 마음도 고팠다. 주변 모닥불에서 농민들이 하나둘 잠들어갔다. 누군가는 코를 골고 누군가는 뒤척이고 누군가는 잠 못 이루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이 중 얼마나 살아있을까? 아무도 그 생각을 입에 담지 않았다. 담을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멀리서 전봉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수들에게 마지막 작전을 하다라고 있었다. 새벽에 오른다. 해가 뜨기 전에 고개를 넘어야 한다. 해가 뜨면 우리가 표적이 된다.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서달수는 눈을 감았다. 막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두렁의 노을. 초승달 같은 눈. 모래 홍조. 꼭 돌아와야 해. 꼭 돌아갈게. 서달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내일 해가 뜨면 그 약속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음력 11월 9일. 새벽.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회색빛 안개가 능선을 감싸고 있어 고개 위가 보이지 않았다. 서달수는 눈을 떴다.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다. 온몸이 얼어 있었다. 손가락이 죽창자루에 붙어 있었다. 뗄 수가 없었다. 뗄 필요도 없었다. 입에서 흰김이 나왔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귓불에 감각이 없었다. 전봉준이 말 위에 올랐다. 아니, 조랑말이었다. 작은 사내가 작은 말 위에 앉아 수만 명을 바라보았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그 작은 체구가 실루엣처럼 떠 있었다. 오늘이다. 짧았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 수만 명의 운명이 담겨 있었다. 농민군이 일어섰다. 수만 명이 동시에. 대지가 진동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펴졌다. 서달수도 일어섰다. 옆에 만식이가 있었다. 만식이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앞에 선봉대가 있었다. 뒤에 수천 명이 있었다. 어깨와 어깨가 맞닿아 있었다. 숨소리가 섞이고 체온이 섞이고 두려움이 섞였다. 고개를 올려다 보았다. 우금치 능선. 안개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다. 높지 않았다. 100m 남짓. 이것만 넘으면 공주가 있고 한양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있다. 돌격. 함성이 터졌다. 수만 명이 한꺼번에 능선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서달수도 뛰었다. 발밑 얼어붙은 흙이 부서졌다. 안개가 갈라졌다. 옆에서 달리는 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앞에서 달리는 이의 집신 바닥이 보였다. 죽창들이 하늘을 찌르며 일제히 전방을 향했다. 총성이 울렸다. 한 발이 아니었다. 수십, 수백 발이 동시에.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안개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일렬로 반짝였다. 능선 위 참호에서 쏟아지는 일제 사격이었다. 앞줄이 쓰러졌다. 서달수의 세 걸음 앞에서 한 사내가 꺾이듯 넘어졌다. 소리도 없었다. 비명조차 없었다. 그냥 달리다가 멈추었고 멈추다가 쓰러졌다. 그 사내가 든 죽창이 땅에 꽂혔다. 주인 잃은 죽창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옆에서 또 한 사내가 무릎을 꿇더니 앞으로 엎어졌다. 연쇄적이었다. 마치 바람에 벼이삭이 쓰러지듯. 뒤로 물러. 퇴각 명령이 떨어졌다. 첫 번째 돌격은 50보도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졌다. 서달수는 숨을 헐떡이며 출발선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들겼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화약 냄새가 안개와 섞여 코를 찔렀다. 만식이가 옆에서 헐떡이고 있었다. 얼굴이 흑투성이었다. 눈만 하얗게 떠 있었다. 야, 뭐야 저거. 저거 총이 아니야. 총이 아니라고. 게틀링 기관총. 손잡이를 돌리면 총알이 비처럼 쏟아지는 기계. 농민군 대부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화승총 한 발 장전하는 사이에 수백 발을 뿜어내는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기계. 전봉준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말했다. 다시 간다. 두 번째 돌격. 세 번째, 네 번째. 올라갔다. 쓰러졌다. 물러났다. 다시 올라갔다. 다시 쓰러졌다. 다시 물러났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출발선이 조금씩 앞으로 밀려났다. 쓰러진 동료의 몸 위를 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돌격 사이사이 잠깐의 휴식이 있었다.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으나 쉬는 것이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보며 빈자리를 세는 시간이었다. 아까까지 옆에 있던 얼굴이 없었다. 뒤에서 농요를 흥얼거리던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15살밖에 안 돼 보이던 소년이 사라졌다. 서달수는 이름도 모르는 그들의 빈자리를 몸으로 느꼈다. 서달수는 숫자를 세는 것을 멈추었다. 몇 번째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아직 자기가 서 있다는 것. 옆에 만식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 10번째 돌격에서 서달수는 능선의 절반까지 올라갔다. 가장 멀리 간 것이었다.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햇살이 비추니 오히려 지옥이었다.
능선 비탈에 쓰러져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다. 능선 위가 보였다. 참호 뒤에 기관총이 보였다. 철제 총신이 아침 햇살에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에 일본군 병사들의 군모가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참호에 몸을 숨기고 총신만 내밀고 있었다. 농민군에게 총을 쏘는 것은 그들에게 전투가 아니라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총구의 불빛이 보였다. 서달수는 엎드렸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니, 흙냄새만이 아니었다. 화약 냄새, 쇠 냄새,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머리 위로 총탄이 지나가는 소리가 윙윙거렸다. 벌떼 같은 소리. 가까이 지나가는 것은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였고, 먼 곳을 지나가는 것은 낮은 웅웅거림이었다. 물러. 또 물러났다. 엎드린 채로 기었다. 팔꿈치가 까져 진물이 배어나왔다. 무릎이 돌에 부딪혀 뼈가 시렸다. 20번째 돌격. 능선의 3분의 2까지 올라갔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었다. 횃불을 들고 올라간 농민군이 일본군 진지 근처에서 불화살을 쏘았다. 참호 옆 보급품에 불이 붙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잠깐, 아주 잠깐 총성이 멈추었다. 일본군 병사들이 불을 끄려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지금이다. 올라가. 서달수는 죽창을 들고 뛰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풀렸지만 의지로 움직였다. 종아리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허벅지에 쥐가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능선이 가까워졌다. 참호의 흙더미가 보였다. 10보, 8보, 5보. 총성이 재개되었다. 서달수는 고개를 숙이고 미끄러지듯 아래로 굴렀다. 등에서 흙이 튀었다.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다. 모닥불 없는 출발선으로 돌아왔을 때 서달수는 자기 옆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만식이가 앉던 자리. 만식아? 두리번거렸다. 뒤에서 누군가 만식이를 업고 왔다. 이놈 다리 맞았어. 근디 살았어. 만식이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다. 웃으려 애쓰고 있었다. 달수야, 나 먼저 갈게. 손은 네가 잡아라. 서달수는 만식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만식이가 의식을 잃었다. 실려갔다. 서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닦을 겨를이 없었다. 다시 돌격 명령이 떨어지고 있었다. 30번째 돌격이 끝났을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아침부터 돌격을 시작해 점심이 지나도록 고개 하나를 넘지 못했다. 농민군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아침에 수만이던 것이 이제는 만을 간신히 넘기는 것 같았다. 전봉주는 말에서 내려 능선 아래 바위에 앉아 있었다. 작은 체구가 더 작아 보였다. 등이 굽어 있었다. 손병이가 다가왔다. 전 대접주 이대로는 안 돼요. 전봉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무기가 다로 죽창으로는 알고 있어. 전봉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알고 있어. 알면서도 보내는 것이오 내가. 손병이가 입을 다물었다. 전봉준의 눈이 붉었다. 수염 사이로 턱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데려왔소. 내가 옳다고 했소. 내가 일어나자고 했소. 근디 쓰러지는 건 저 사람들이오. 내가 아니라. 전봉준이 주먹으로 무릎을 쳤다. 1번, 2번, 3번. 원통하오. 원통해서 미치겠소. 손병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두 사람 사이로 능선 위에서 총성이 간헐적으로 울렸다. 누군가 아직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명령 없이도 지시 없이도 스스로 올라가는 농민들이 있었다. 서달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녹두 장군이 울고 있었다. 수만 명을 이끌고 온 장군이 고개 하나 넘지 못하고 부하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울고 있었다. 서달수는 죽창을 세운 뒤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막순이의 두건 매듭을 만졌다. 차가웠다.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아니,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때 전봉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을 닫지 않았다. 눈물 자국 그대로 수만 명 앞에 섰다. 한 번 더 간다. 그 목소리에는 울음도 분노도 희망도 없었다. 다만 결의만 있었다. 서달수는 일어섰다. 죽창을 쥐었다.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다. 40번째. 아니, 40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었다. 논두렁 위의 노을과 같은 색이었다. 막순이와 걸었던 그 노을. 전봉준이 마지막 돌격을 명하기 전 남은 병사들 앞에 섰다. 작은 체구가 석양을 등지고 있었다. 역광 속에서 전봉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다.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이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죽을 것이오 알고 있어. 여전히 침묵이었다. 근디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없어. 우리가 왜 왔소? 사람답게 살려고 왔소. 사람답게 살다가 죽으려고 왔소. 서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옆에 농민도 울고 있었다. 뒤에 소년도 울고 있었다.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시오. 안 따라와도 괜찮소. 살아서 집으로 가시오. 전봉준이 돌아섰다. 능선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걷는 것이지 뛰는 것이 아니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서달수가 일어섰다. 죽창을 쥐었다. 따라갔다. 만식이가 없는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하나, 둘, 셋 수백 명이 일어서 뒤를 따랐다. 서달수는 달리고 있었다. 왼손에 죽창, 오른손에 횃불. 입에서는 뜨거운 숨이 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앞에서 동료가 쓰러졌다. 그 동료의 죽창이 공중에 떴다가 바닥에 꽂혔다. 서달수는 그것을 뛰어넘었다. 능선이 가까웠다. 이번에는 가까웠다. 5보, 3보. 게틀링 기관총이 방향을 틀었다. 서달수의 방향으로. 그 순간 서달수의 시야가 느려졌다. 총구의 불빛이 하나하나 보였다. 하늘에 노을이 보였다. 발밑에 흙이 보였다. 그리고 품 안에서 막순이의 두건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느껴졌다. 서달수는 있는 힘을 다해 죽창을 던졌다. 창이 포물선을 그리며 능선 위로 날아갔다. 그리고 서달수의 몸이 뒤로 밀렸다. 어깨에 뭔가 뜨거운 것이 박혔다. 하늘이 빙글 돌았다. 등이 땅에 닿았다. 차가운 흙 위에 누웠다. 하늘이 보였다. 노을이었다. 정말 예뻤다. 막순아, 미안하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서달수는 죽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 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별이 빙빙 돌고 있었다. 아니,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끌려가고 있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자기의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질질 끌고 있었다. 어깨가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웠다. 뜨겁다 못해 저렸다. 감각이 왔다 갔다 했다. 의식도 마찬가지였다. 깜빡깜빡. 별이 보이다가 어둠이 되었다가 다시 별이 보였다. 정신 차려. 달수야. 모르는 목소리였다. 같은 접의 형이었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이 사내도 서달수를 끌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있었다. 등 뒤로 끌려가는 서달수의 발꿈치가 얼어붙은 땅 위를 긁었다. 그 소리가 사각사각 밤 공기에 퍼졌다. 서달수는 출발선으로 돌아왔다. 아니, 출발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다. 아침에 정돈되어 있던 진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모닥불도 꺼져 있었다. 깃발은 쓰러져 있었고 죽창이 여기저기 내팽개쳐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만 여기저기서 들렸다. 누군가는 어머니를 불렀다. 누군가는 물을 달라 했다. 누군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배가 고프면 별이 더 잘 보인다던 그 말이 맞았다. 능선 위에서 간헐적으로 총성이 울렸다. 아직 올라가고 있는 자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쓰러진 자에게 쏘는 것인가. 서달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총성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지막 소리일 수 있다는 것만 알았다. 전봉준이 여전히 서 있었다. 서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하루 종일 30번 넘게 40번 넘게 돌격을 보내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다시 보내고 그런데도 서 있었다. 작은 체구가 밤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서달수는 아픈 몸을 끌고 전봉준에게 다가갔다. 전봉준이 돌아보았다. 서달수의 어깨에 감긴 피 묻은 천을 보았다. 살았느냐? 예. 살았습니다. 전봉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더는 못 가겠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 우금치 전투. 하루 동안 40회에서 50회에 이르는 돌격. 그리고 단 한 번도 고개를 넘지 못했다. 4만 농민군 중 3만 이상이 쓰러졌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12시간 넘게 죽창을 들고 올라가고 쓰러지고 다시 올라간 사람들. 능선 아래 비탈은 하루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흙빛이 바뀌어 있었다. 죽창이 숲처럼 꽂혀 있었고 깃발이 지늘게 짓밟혀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화약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서달수는 그 능선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저 고개. 겨우 100m 남짓의 고개. 그것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고개를 넘지 못함으로써 동학농민운동은 끝나고 있었다. 전봉준이 남은 병사들에게 말했다. 물러난다. 남으로 물러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함성을 지를 목소리가 남아있지 않았다. 서달수는 뒤를 돌아 남쪽을 보았다. 고향이 있는 방향이었다. 막순이가 있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전쟁이 끝나도 돌아갈 수 있을까? 남으로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잔혹했다. 올라갈 때는 수만 명이었다. 내려갈 때는 3천이 안 되었다. 올라갈 때는 함성이 있었다. 내려갈 때는 침묵뿐이었다. 올라갈 때는 희망이 있었다. 내려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달수는 아픈 어깨를 움켜쥐고 걸었다. 어깨에 감긴 천은 마르지 않은 채 바람에 식어 차가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목까지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걸어야 했다. 멈추면 주저앉을 것이고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다. 옆에 만식이가 없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이 허전했다. 만식이는 다리를 다쳐 후방으로 실려갔다. 살아있다고 했다. 살아있기를 빌었다. 만식이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부적주머니가 효험이 있었기를 빌었다. 패퇴하는 농민군 사이에서 서달수는 처음 보는 풍경을 목격했다. 죽창을 든 채 말없이 걷는 농민들의 얼굴. 그 얼굴들에는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뒤의 공허. 그것이 패배의 얼굴이었다. 말이 없었다. 발소리와 바람소리만이 행군의 소리였다. 가끔 누군가가 기침을 했고 가끔 누군가가 길가에 쓰러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일으켜 세울 힘이 남은 자가 없었다. 고개를 돌려보기만 하고 지나쳤다. 길가에 버려진 죽창들이 눈에 띄었다. 어제까지 주인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집신도 버려져 있었다. 깃발도. 삼내에서 높이 들었던 깃발이 진흙 속에 짓밟혀 있었다. 서달수는 차마 그것을 밟고 지나갈 수 없어 돌아걸었다. 패퇴하는 농민군 뒤로 일본군이 추격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밀고 오지는 않았다. 도망치는 자들을 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미 끝난 전쟁이었으니까. 가끔 먼 곳에서 총성이 울려왔다. 그때마다 대열이 움찔하고 걸음이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졌다. 도망가봤자 어디로 가겠는가. 곳곳에서 농민군이 흩어졌다. 죽창을 버리고 농민의 옷으로 갈아입는 자도 있었다. 산으로 숨어드는 자도 있었다. 동학접주의 인장을 불에 태우는 자도 보였다. 서달수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탓할 수 없었다. 살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었다. 전봉준은 끝까지 백마를 아니 조랑말을 타고 맨 뒤에서 걸었다. 쓰러지는 자를 일으키고 뒤처지는 자를 재촉하고 작은 등이 꺾이지 않았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았다.
서달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걸었다. 그것만이 유일한 등불이었다. 금산을 지나 논산으로, 논산에서 전주로. 숫자가 매일 줄었다. 밤사이 도망가는 자, 병들어 쓰러지는 자, 추격대에 잡히는 자. 아침마다 빈자리가 늘었다. 고개를 돌려 세어보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 사이 농민군은 1,000명도 채 되지 않게 줄어 있었다. 전봉준이 장수들을 모았다. 여기서 흩어져야 하오. 함께 다니면 모두 잡힌다. 손병희가 말했다. 저는 북으로 가겠소. 살아남아 다음을 도모하겠소. 전봉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야 하오. 손 통령 당신은 살아야 하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 수많은 말이 오갔을 것이다. 하지만 입 밖에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손병희가 돌아섰다. 북쪽으로 걸어갔다. 그 큰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달수는 몰랐다. 그 사내가 살아남아 25년 뒤 김인년 3월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소식은 조각조각 날아왔다. 김계남이 잡혔다. 전주 인근에서 체포되어 전주감형으로 끌려갔다. 신문이라 할 것도 없었다. 판결이라 할 것도 없었다. 김계남은 전봉준과 늘 부딪혔다. 전주 화약 때도 그랬고 2차 봉기의 방향을 놓고도 그랬다. 전봉준이 신중하면 김계남은 과격했다. 전봉준이 물러서면 김계남은 전진했다. 하지만 둘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방법이 달랐을 뿐. 전봉준이 농민의 머리였다면 김계남은 농민의 팔이었다. 머리 없는 팔은 위험하고 팔 없는 머리는 무력했다. 서달수는 그 소식을 숨어있던 산골 마을에서 전해 들었다. 전해준이는 도망쳐 나온 저번이었다. 김 장수님이 끌려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죽창 하나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틀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서달수는 눈을 감았다. 붉은 두건을 이마에 동여매고 산처럼 큰 덩치로 수천 명을 이끌던 사내. 불같은 성격에 불같은 신념을 품었던 사내. 그 사내가 끌려가며 한 말이 저것이었다. 서달수는 삼례집결 때를 떠올렸다. 김계남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 김계남은 서달수의 죽창을 보더니 피식 웃었다. 그 죽창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냐? 서달수가 대답했다. 모릅니다. 근디 안 들면 아무것도 안 바뀌지 않겠습니까? 김계남의 웃음이 커졌다. 이가 드러나는 호탕한 웃음이었다. 맞다. 이놈아, 맞다. 그 웃음이 서달수의 귓가에 남아 있었다. 후회는 없다. 서달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후회가 없는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김계남의 소식은 곧 끊겼다. 그해 12월 전주에서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재판도 없이 이틀 만에. 호송 중 탈취 위험을 이유로. 확인할 길은 없었다. 서달수는 산골에서 어깨 상처를 치료하며 숨어 있었다. 주인 할멈이 약초를 다려주었다. 할멈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았을 것이다. 이맘때 산골로 숨어드는 젊은이라면 하나같이 동학도였으니까. 밤이면 막순이의 두건을 펴보았다. 모서리에 매듭이 풀려 있었다. 다시 묶었다. 또 풀렸다. 또 묶었다. 그것만이 서달수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12월 28일 가장 두려운 소식이 날아왔다. 전봉준이 잡혔다. 순창, 피놀이 마을. 전봉준은 부하의 밀고로 잡혔다. 함께 싸우던 자의 배신이었다. 김경천이라는 이름의 부하. 한솥밥을 먹고 같은 주문을 외우고 같은 적과 싸웠던 자가 은화 몇 잎에 자기 장군을 팔았다. 밀고의 대가가 은화 10잎이었다고 했다. 수만 명의 목숨을 걸고 싸운 장군의 값이 은화 10잎. 그것이 패자의 값이었다. 체포 당시 전봉준은 혼잎을 하나 덮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방은 산골의 외딴 민가였다. 천장에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아궁이에 불도 없었다. 병이 깊었다. 우금치에서의 혹한과 굶주림, 패퇴의 고통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한때 수만 명을 이끌던 사내가
이제 혼자 방바닥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만 명 중 아무도. 관군이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전봉주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다. 관군의 횃불이 얼굴을 비추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광대뼈가 더욱 도드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눈만은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왔느냐.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손님을 맞이하듯 담담했다. 도망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 두루마기를 여미고 전립을 썼다. 옷깃을 바로잡고 먼지를 털었다. 작은 체구가 반듯하게 섰다. 아무리 병들어도 등만큼은 펴고 있었다. 관군 중 한 명이 나중에 말했다고 한다. 저 작은 사내가 일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끌고 가거라. 서달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전에 듣고 가슴이 무너졌다. 녹두 장군이 잡혔다. 수만 명의 등불이 꺼졌다. 삼내에서 벌판을 울리던 그 목소리가 우금치에서 마지막 돌격을 명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 쇠사슬에 묶여 서울로 끌려가고 있었다. 서달수는 산골을 나왔다. 어깨는 아직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할멈에게 큰절을 올리고 문을 나섰다. 할멈이 등 뒤에서 말했다. 조심해라, 아가. 아가. 서달수는 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니가 부르던 호칭이었다. 목이 맸지만 참았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산길을 내려갔다. 갈 곳이 있었다. 아니,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다. 고향으로. 막순이에게. 하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서달수는 끔찍한 것을 보았다. 길가에 효시된 주검들. 동학도의 것이었다. 머리가 장대에 꽂혀 있었다. 관군의 경고였다. 동학에 가담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서달수는 고개를 돌렸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하지만 토할 것도 없었다.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길을 우회해야 했다. 관도를 피해 산길로 돌아갔다. 사흘이 더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고부에 도착했을 때 서달수의 집은 타고 없었다. 검게 탄 기둥만 남아 있었다. 3개의 기둥. 그것이 서달수의 집이었던 것의 전부였다. 서달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집이 있던 곳, 마당이 있던 곳, 어머니가 죽을 끓이던 부엌이 있던 곳, 전부 재였다. 회색재가 바람에 날려 서달수의 발치에서 소용돌이쳤다. 불에 탄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날카롭고 씁쓸한 냄새. 그 냄새 속에서 묘하게 익숙한 것이 섞여 있었다. 아궁이에 불을 떼던 냄새. 어머니가 밥을 짓던 냄새. 같은 나무가 타는 냄새인데 하나는 밥을 짓는 냄새였고 하나는 집을 태우는 냄새였다. 이웃 김씨 안악이 달려왔다. 울고 있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다. 이 집만 탄 것이 아니었다. 마을 여기저기에 불탄 흔적이 있었다. 달수야, 관군이 왔었어. 동학도 집이라고 전부 불질렀어. 아버지는? 어머니는? 도망갔어. 산으로 갔다고 들었는데 나도 잘 몰라. 난리통에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 서달수의 무릎이 꺾였다. 제 위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쟤를 만졌다. 아직 미지근했다. 며칠 전에 타버린 것이었다. 제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손끝에 잡혔다. 꺼내보니 밥그릇 조각이었다. 어머니가 쌀겨죽을 담아주던 그 그릇. 반쪽이 깨져나가고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틀림없었다. 서달수는 그 조각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쌀독바닥을 긁던 부엌. 아버지가 낫을 갈던 마당. 별을 세던 마루. 전부 사라졌다. 가난했지만 집이었다. 비가 오면 이곳에서 비를 피했고 바람이 불면 이곳에서 바람을 막았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돌아갈 곳이었다. 그마저도 빼앗겼다. 사람답게 살겠다고 일어섰는데 돌아와 보니 살 곳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막순이는? 김씨 안악이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막순이는 어디 갔냐고? 모른다. 진짜 몰라. 마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서달수는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어깨가 다시 아팠다. 하지만 걸었다. 막순이의 집으로. 막순이의 집도 비어 있었다. 하지만 타지는 않았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 아무도 없었다. 방바닥에 바느질감이 흩어져 있었다. 급하게 떠난 흔적이었다. 서달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바느질감을 집어들었다. 막순이가 쓰던 골무가 굴러 떨어졌다.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우금치에서도 패태길에서도 장대에 꽂힌 머리를 보고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텅 빈 방에서 막순이의 골무 하나에 무너졌다. 한참을 울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끊어질 듯 몰아쉬며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울었다. 우금치에서도 울지 않았다. 능선을 오를 때도 어깨에 총을 맞았을 때도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볼 때도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텅 빈 방에서 막순이의 바느질감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전봉준의 체포도 수만 명의 죽음도 불타버린 집도 사라진 부모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서달수를 짓눌렀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닦았다. 막순이의 두건으로. 살아있다. 막순이는 살아있다. 집이 타지 않았으니까. 도망쳤으니까. 어딘가에 살아있다. 반드시 찾겠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전봉준이 서울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서울. 일본 영사관 감옥. 전봉준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쇠사슬에 묶인 채. 하지만 등은 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흰 두루마기는 때가 묻어 회색이 되었고 전립은 빼앗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신문관이 물었다. 너는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전봉준이 대답했다. 반란이 아니오 보고간민이오.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관할을 불태운 것이 반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백성이 굶어 죽는데 팔짱 끼고 보는 것이 충종이오? 관리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데 그냥 두는 것이 의의란 말이오? 신문관이 입을 다물었다. 전봉준은 계속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다. 나는 탐관 오리를 쫓고 외적을 물리치고 백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 했을 뿐이요. 그것이 역적이라면 이 나라가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오. 신문관이 반박했다. 내 때문에 수만 명이 죽었다. 그 피가 내 손에 있다. 전봉준의 눈이 흔들렸다.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소, 그 피가 내 손에 있소. 나는 그것을 안고 죽을 것이오. 방안이 침묵에 잠겼다. 신문관도 옆에 일본 통역관도 문 앞에 포졸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서달수는 그 재판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소문은 조선 팔도에 퍼졌다. 전봉준이 재판정에서 꺾이지 않았다는 소문. 일본 신문관과 조선 관리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소문. 서달수는 숨어있던 산골 움막에서 그 소문을 듣고 주먹을 쥐었다. 대접주님. 전봉준의 마지막 진술이 전해졌다. 올바른 도를 위해 죽는 것은 원통하지 않으나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는 것이 원통하다. 그 말이 서달수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평생 빠지지 않을 못이었다. 1895년 3월 30일. 서울. 동이 트기 전이었다. 전봉준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손아중, 최경선, 김덕명, 성두환과 함께. 나이 40. 녹두장군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교수대에 오르기 전 전봉준은 마지막으로 남쪽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전라도 쪽을. 우금치 쪽을. 그곳에서 쓰러진 수만 명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소식이 전해진 날 서달수는 고부 근처 야산에 앉아 있었다. 봄이었다. 산에 녹두꽃이 피었다. 노란 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작은 꽃이었다.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이 작았으나 무리지어 피니 산비탈 전체가 노랗게 물들었다. 마치 삼내 벌판에 모였던 수만 명의 농민처럼. 하나하나는 보잘것없는 생명이었으나 모인이 산을 물들릴 만큼 강했다. 서달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돌멩이. 우금치 능선에서 주운 것이었다. 그날 쓰러지면서 무의식 중에 움켜쥔 것이었다. 까맣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돌.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작았다. 이렇게 작은 돌멩이 위에 수만 명이 올라갔다가 쓰러졌다. 우금치의 돌. 서달수는 그 돌을 손에 쥐고 전봉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모닥불 앞에서 작은 체구가 옆에 앉아 했던 말. 서달수 무섭냐? 무서웠습니다, 대접주님. 온몸이 떨렸습니다. 죽창을 쥔 손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올라갔습니다. 넘지 못했지만 올라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을까요, 대접주님? 서달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턱으로 흘러 무릎 위에 떨어졌다. 녹두꽃 위에도 떨어졌다. 노란 꽃잎 위에 물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서달수는 돌을 품에 넣었다. 이 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평생 지닐 것이다. 우금치를 잊지 않기 위해. 그곳에서 쓰러진 이름 없는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만식이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소년을 잊지 않기 위해. 농요를 흥얼거리던 노인을 잊지 않기 위해. 서달수는 일어섰다. 품에서 막순이의 두건을 꺼냈다. 모서리 매듭은 여전히 풀려 있었다. 다시 묶었다. 이 매듭을 묶는 것이 서달수가 포기하지 않는 방법이었다. 풀리면 다시 묶고 또 풀리면 또 묶는 것. 그것이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돌아갈 곳은 없었다. 집은 불탔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동학은 무너졌다. 조선은 여전히 기울고 있었고 일본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달수에게는 아직 두 가지가 남아 있었다. 하나, 막순이를 찾는 것. 둘, 살아남는 것. 전봉주는 살아남으라고 했다. 손병희에게 그랬듯이. 살아야 다음이 있다고. 죽으면 끝이지만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바람이 불었다. 노란 녹두꽃잎이 바람에 날렸다. 한 잎이 서달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 작은 손으로. 따뜻하게. 전봉준의 손이었을까? 우금치에서 쓰러진 동료의 손이었을까? 아니면 바람이 꽃잎을 데려온 것일 뿐일까? 서달수는 산을 내려갔다. 어깨 상처가 다 낫지 않아 왼팔이 완전히 올라가지 않았다. 평생 그럴 것이다. 우금치가 남긴 흔적이었다. 흔적이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다. 걸을 수 있으면 충분했다. 서달수가 막순이를 찾은 것은 그의 여름이었다. 전주 외곽의 작은 마을. 막순이의 외가 쪽 친척집에 의탁해 있었다. 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고 있었다. 서달수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막순이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쪽빛 치마가 바래져 있었다. 댕기도 없었다. 얼굴이 수척했다. 볼에 보조개가 보이지 않을 만큼. 서달수가 한 걸음 다가갔다. 마루 그림자가 움직였다. 막순이가 고개를 들었다. 바늘이 손에서 떨어졌다.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달수의 왼팔이 완전히 올라가지 않았다.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 뺨이 꺼져 있었다. 반년 전에 그 청년이 아니었다. 막순이의 눈이 초승달이 되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울면서 웃고 있었다. 이 두건 돌려주러 왔어. 서달수가 품에서 흰 두건을 꺼냈다.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다. 모서리 매듭이 풀렸다가 묶였다가를 수없이 반복한 흔적이 있었다. 막순이가 마루에서 내려왔다. 맨발이었다. 마당에 흙이 발가락 사이에 끼었다. 서달수의 앞에 섰다. 두건을 받지 않았다. 안 받을 거야. 왜? 돌려주면 끝이잖아. 안 받으면 또 와야 하니까. 서달수의 입이 떨렸다. 웃으려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다. 막순이의 어깨에 이마를 댔다. 아픈 왼팔 대신 오른팔로 막순이를 안았다. 한참 동안 마당에서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여름바람이었다. 전봉준이 죽었다. 김계남이 죽었다. 수만 명이 죽었다.
우금치 능선에 쓰러진 이름 모를 농민들이 죽었다. 하지만 서달수는 살아있었다. 막순이도 살아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로부터 25년 뒤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은 손병희였다. 우금치에서 전봉준과 함께 싸우고 패배 후 살아남아 일본으로 건너가 새 세상을 공부하고 돌아와 천도교를 이끌고 마침내 3.1 독립운동의 첫 불꽃을 지핀 사내. 전봉준이 말했다. 살아야 하오. 손병희는 살았다. 그리고 25년 뒤 다시 일어섰다. 우금치에서 쓰러진 수만 명의 농민은 기록에 이름이 남지 않았다. 죽창을 들고 기관총에 맞선 그들은 역사책의 숫자로만 존재한다. 농민군 4만, 사상자 수만.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었다. 얼굴이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가고 싶은 집이 있었다. 논두렁을 걸으며 한 약속이 있었다. 서달수라는 이름은 역사에 없다. 그가 실존했는지 막순이가 실존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금치 언덕을 올라간 수만 명 중에는 서달수 같은 청년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돌아가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창을 든 청년이. 그들의 죽창은 기관총을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함성은 100년이 넘도록 우금치 고개에 남아있다. 죽창으로 기관총에 맞선 것은 미련한 짓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짓이었을까? 그것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그들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3.1 운동도 임시정부도 해방도 모든 시작은 누군가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올라간 그 첫걸음에서 비롯되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고개에서 무언가가 들린다고 한다. 누군가는 바람 소리라 하고 누군가는 함성이라 한다. 나는 함성이었다고 믿는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역사소설입니다. 실제 인물 및 사건과 다를 수 있으며 서달수와 막순이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금치에서 죽창을 들고 올라간 농민들은 실존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잊혀진 역사 속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